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이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력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본 요코하마에 300억 엔, 우리 환화로 약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시제품 생산 라인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2025년에 가동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제조사와 일본 소부장 회사 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에 나선다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0억 엔 이상의 보조금이 제공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매달 전기료가 약 3,000원씩 증가하는 셈인데요.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올려서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상된 전기 가스요금은 16일부터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는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 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도 선보이게 되는데요.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일반 가구에도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16일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회동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부채 협상을 위해서 회동했지만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기자들과 만나서 공화당과 진행 중인 부채 한도 협상의 실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이틀 동안 진전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여전히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몇몇 변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정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수도권 연립 다세대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 면적 3.3제곱미터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 동일 시점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가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월 서울 연립 다세대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은 563만 원으로 2년 전에 452만 원보다 111만 원 높았지만 올해 2월에는 평균 55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직방은 최근 수도권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이르면 이달 중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로 공정위는 일부 행태적 시정 조치를 달아서 조건부로 인수합병을 승인하거나 또는 조건 없이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그룹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게임 업체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비디오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 결정과는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영국 경쟁시장청 등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지금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석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복합 위기인데요. 한 금통위원은 이를 두고서 8차 방정식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위기의 3고 시대,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대로 완화가 되면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금리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올릴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과연 이번에 연준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할까요? 또는 동결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네. 먼저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 추이. 실은 작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작년 1월부터 꿈틀대다가 7%, 8%, 그리고 작년 여름 결정타였습니다. 거의 9%대 인플레이션. 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였었죠. 그리고선 이 추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추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추이는 떨어지고 있죠. 9%, 8%. 그리고 심지어 4월은 앞이 4자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갖고 있는 이 측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과 현재 물가 바스켓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상승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물가지요. 작년 4월을 보면 거의 8.3%였습니다. 즉 작년 4월 대비 올 4월에 물가가 떨어졌으려면 0%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물가가 떨어졌다, 물가가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도 8%였는데 5월, 4월에 4.9가 나왔다는 건 작년 대비 우리는 현재 거의 13% 높은 물가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가가 잡혔다라든가 저물가 시대는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요. 다만 이제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저런 추이와 향후의 전망을 좀 더 많이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릴지는 저 추이에 가장 많이 이제 결정을 참조를 하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될 텐데 앞서 저 그림을 잠깐 한 번 더 보시면 작년 여름까지는 8%, 9%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큰 이변이 없는 한, 여기서 큰 이변은 국제유가가 한 또 배럴당 $100 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올 5월 물가, 6월 물가, 7월 물가, 8월 물가까지는 무조건 낮게 나옵니다. 추이가 무조건 떨어지게 나오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그런 것들을 체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연준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6월 13일, 14일 날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저는 추이도 있었지만 미국은 그런 이제 회의를 끝나고 나서 FOMC 회의를 끝나고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5월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온 성명서가 거의
동결을 확실시하는 내용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물론 끝나고 난 제러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미스매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헷갈려하고 있지만 실은 의장의 입과 성명서라면 항상 성명서 내용을 더 반영했던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물가가 여름까지는 추세적으로 뭐 낮게 유도될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나왔던 FOMC의 성명서가 상당히 동결을 거의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 6월을 조심스럽지만 동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동결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또 그런 반면에 이번에 이제 연준의 한 이사가 아주 강성 이제 매파 발언이겠죠. 네. 금리 인상을 강력히 또 암시하는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왜 그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쪽에서는 과연 어떤 근거로 암시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장과 실제로 연준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하잖아요. 앞서가면 연준 관계자들이 워워시키는, 진정시키는 뭐 이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래 시장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본 시점이 5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시장 상황 계속 바뀌니까 뭐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해서 이제 시장 금리 전망을 하는데 앞서 우리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6월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월가에서 논쟁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즉 연준의 스탠스가 한번 피봇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 대해서 최근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연내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앞서가지 마라. 이런 식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발언들만 소개해드리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입니다. 실제로 금리 결정을 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하는 인사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통화 긴축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놓고 있거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간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긴축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면은 CPI도 4%대로 떨어졌고 모든 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갈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연내에도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겠어라고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만 연준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월가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끈적끈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연준의 시각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시각을 2%대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4%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를 낙관할 수 있다. 시장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상당히 이제 전문가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와 역전이 되면서 그 폭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역시나 전망치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때 우리 경제가 준비할 것들은 또 대비할 것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는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결국 세계 시장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따져봐야 될 것 같겠고요. 과연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한 물가, 미국의 고용 시장의 흐름이 전 세계 경제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뭐 저것은 또 조금 있다가 얘기할 환율 또 우리나라의 뭐 외환 문제, 외환 시장의 문제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우리의 금리는 3.5.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가 나고 있는데요. 1.75라는 차이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웠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 과거 같았었으면 아마 외환시장이 난리가 났을 텐데 아직은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외환보유고가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친다거나 하는 흐름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으나 그건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외환 시장의 추이를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1.75% 사상 최대 이제 금리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금리 격차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약세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론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해서 낙관론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비관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경제 현황, 환율에 대한 이런 문제 과연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요. 네. 그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제 아주 정석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높은 금리를 쫓는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를 이탈하게 된다면 환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달러 강세, 우리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는 이런 기조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기조가 이제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앞서 정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지금 벌어진 사상 최대로 벌어진 금리 격차가 우리 외환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굉장히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환율 변동성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올해 초에도 급격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제한적이에요. 외환 보유고 써서 미시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일단 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원화 그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고 이건 다시 지금 국내 물가를 자극할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물가도 많이 하향 안정화되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시 또 벌어진 역대 금리 격차가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 물가 상승 등과 맞물려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우리 수출 경쟁력 하락 이런 이제 실물 경제까지 맞물려서 과연 원화 하락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 또는 단기에 아주 급변동을 할 가능성까지도 많이 점치고 있는데요. 이런 때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환율 대응이랑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곳에서 하겠죠. 가장 적극적이고 맞닿아 있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금리를 올리는 것. 금리라는 것이 결국 그 나라의 이제 몸값이거든요. 그럼 원화가 많이 처진다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은행의 기조를 보면 실은 이런 환율 차이라든가 어떤 레벨이라든가 여기에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천명을 했다시피 1,350원이면은 불안하고 뭐 1,200원이면 안정적이고 1,400원 불안이고 자기는 그런 절대적인 레벨을 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기준금리 차이도 1.2%포인트는 괜찮고 1.75%포인트는 안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소위 말하는 변동성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외환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 점을 본다면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 인상으로 쫓아갈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앵커도 질문하셨다면 만에 하나 외환시장이 요동을 친다면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직접적으로 외환시장 방어하는, 외환 보유고를 푸는 것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진짜 원달러를, 그러니까 원화를 빠르게 강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역 수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화가 달러가 약해지는 것 대비 덜 약해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거의 100이 깨지나 마나할 정도로 달러 약세인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지금 1,300원도 못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실은 우리의 이 경제 체력 더 들어가면 무역 수지입니다. 지금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이런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가 절대 강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원래 윤석열 정부도 최초부터 추구했었던 이 수출에 대한 부분 여기에 총력을 정부는 이제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것은 이제 반도체와 중국 경기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빠르게 14개월 연속, 어쩌면 이게 15개월 연속 적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 나아가서 이 원화를 다시 살리는 거기와 맥락이 닿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 경쟁력, 우리 무역 수지 개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네. 근본적인 그 무게를 또 앞으로의 또 변동성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기존에 이제 우리 IMF도 마찬가지지만 외환 보유고가 적어서 뭐 IMF 사태가 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 있을 때 그 통화 스와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재체결하는 게 좋겠다 등등의 이제 시중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환율 방어에 있어서 미시적 대응 방안, 거시적 대응 방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외환 보유고를 써서 시장에 급격하게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 수준이 4,2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9위 수준이거든요. 우리 경제력이 세계 탑10 안에 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우리 경제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작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때 시장 방어를 할 때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급격하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걸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드러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 수합 체결이 불필요하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굳이 쥘 수 있는 무기라면 저는 쥐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도 분명히 하는 거고 특히 대외 신인도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미 통화 수합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됐다가 해제됐고 그 뒤에 한 번 더 체결됐다가 이제 2021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바랬던 거는 얼마 전 미국 순방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이 의제가 됐으면 올라가서 얘기가 됐으면 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 간 통화 수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한미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통화 수합 얘기가 다시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통화 수합은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지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또 재무장관 회담도 복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연속선상에서 3국의 그런 통화 수합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이러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금 금리가 2%까지 이제 다시 이렇게 됐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왜 예금 금리는 낮아지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금리라는 게 이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앞서 우리가 금리 얘기, 기준금리 얘기를 계속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급격했던 인상 기조가 끝나가고 있다.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예금이나 대출을 할 때 재원으로 쓰는 뭐 금융채라든지 은행채 이런 시장 금리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도 그렇고 예금 금리도 그렇고 좀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떨어진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올해 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융당국이 너무나 지나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뭐 직간접적인 압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행들이 호응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금의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진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금리 결정의 메커니즘이 어떻길래 이렇게 급격하게 또 시중금리도 떨어질 수 있나요? 네, 가상금리를 많이 줄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상금리라는 게 일부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은행들이 사실 금리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금융당국의 압박이 그런 가상금리를 줄이는 또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기류는 정반대로 또 흐르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이 1년간 2배 증가할 동안에 예금은 13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SVB 은행 사태처럼 국내 저축은행의 뱅크런 등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과 함께 담보대출 등등의 부실이 우려되면서 이제 이런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짜 과연 정철진 평론가님, 뱅크런이 우려되나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은행은 이제 두 가지 구조를 봐야 되겠죠.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는데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어부지리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14위, 16위가 파산하고요. 세계 9위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CS)가 파산하고 그 이면에는 이제 외국의 은행들은 이자 장사 비중이 한 절반도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올리는 수익 또 이런 고객들이죠. 뭐 부자들 혹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산 관리를 해서 또 수익을 얻어내고 이런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1금융권은 90%가 이자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어부지리 역설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앞서 망해 나갔던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실패한 거예요. 채권 투자에서 다 실패를 하면서 저 사단이 났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이자 장사를 예대마진만 따먹으니까 지금 1금융권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안정성을 이렇게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과거에 은행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이자 장사만 하냐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효과가 낮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의 문제는 이 금융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은행 이딴 은행이 아니라요. 이제 이 금융권으로 와서의 말씀하신 대로 뭐 자산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실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미국처럼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다. 이런 이 금융권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PF를 통해서 상대한, 그러니까 꽤 많이 이제 자산들을 불리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작년 금리 인상기에 뭐 집값 20%, 25% 급락을 하고요. 여기에 미분양에 속출을 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미분양 기간이 오래 내고 시행사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불똥이 결국은 이 금융권한테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가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다시 대출이 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그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7%, 8% 올라가고 뭐 그랬을 때야 빚 갚으려고 그러고 뭐 오히려 대출이 줄었다가 최근에 작년에 주담대 7.5에서 요즘에 싸게 받으면 지금 3.8도 주담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담보대출을 또 땡기는 이건 뭐 전형적으로 뭐 어떤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대출자들, 차주들의 어떤 그런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다시 또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금융권들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 PF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안 했었고요. 지난 4년여 정도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했었고 소위 뭐 시니어 마을금고 등등등 포함한 2금융권들이 이제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다라는 이제 직간접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예금 자금 이탈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도 크게는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오히려 이 금융권 문제는 부동산이 훨씬 더 이들에게는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여기서 더 확대된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집값 시간이 있을 때 또 나와서 하겠지만은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중금리가 저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돈 빌려서 이거 집 살려고 또 뛰어들 것 같아서 이 집값 문제에서는 그게 또 큰 부담이지만 이 금융권이라는 이쪽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보면 그게 또 호재이고요. 이런 역설이 뭐 당분간 올 하반기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권에 대한 이제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미국 중소은행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그 집주인들의 어떤 대출 이런 데 많이 익스포저가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 서부 지역 이런 데 공실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대출이 부실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SVB 사태라든지 뭐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일단은 급한 불은 끄기는 했지만 그렇게 미국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대출이 부실화된다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또 위기는 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걸 이제 국내로 시간을 옮겨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금융권이 국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런 데 많이 노출돼 있는 여지.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썩 경기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택 경기와 실제 상업 부동산 경기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아직 위기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부실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에 가동 예정입니다. 금리 경쟁의 서막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플랫폼이 오픈된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금융업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네. 한번 미래를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대출 어디 은행에서 받았다가 더 싼 금리 있다고 해서 대출 갈아타려고 하면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내 발로 가서 알아봐야 되고 상담 받아야 되고 상환 수수료 따져봐야 되고 그게 정말 낫나?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냥 바로 직접 비교해서 더 싼 데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그것도 제가 서류를 은행에 들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안에서 직접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라고 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우리 금융권의 어떤 대출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뭐 1금융권, 소위 이름 있는 은행들한테 좀 가려져 있었던 뭐 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더 활발하고 공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 이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긴 거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가 좀 높았을 때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다라면 조금 더 체감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시장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31일 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뭐 당장에 눈에 띄는 이거다라고 보는 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플랫폼 안에서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에게 생겼다. 세계 최초로 말이죠. 네, 의미도 있고 상당히 실용성 있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온라인 전문 뱅크가 등장을 할 때 이제 시장에 약간 매기 역할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그 대환대출, 주담대 대환대출 시스템이 새로 시행될 때 금리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최근에 후배들이나 고객들한테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까요?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까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저는 지금은 변동금리를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저는 시장금리는 이미 동결, 이미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못한다 치더라도 이미 시장은 중앙은행 너네들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쪽으로 베팅해서 이미 시장금리들, 채권금리들은 떨어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특수성으로 이제 금감원을 비롯해서 당국이 압박해서 은행을 낮추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5월 말에 오픈을 하게 되는 대환대출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저게 세계에서 최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또 금융 당국이 은행을 꽉꽉 잡고 있는 나라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런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드는 민간이 아니라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구조에 탄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금융 당국이 저기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저게 나오기 전에 현재 인터넷 은행 두 곳은 주담대 한 3.6, 3.7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막 매기처럼 대출들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5월 30일에 오픈되고 6월이 되게 되면 조심스럽지만 이 주택담보대출 한 3.5 이하짜리도 이제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저 대환대출 플랫폼들을 좀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함께 하면서 기대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나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이제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성과물을 거두게 됐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도 불안정하다라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되십니까? 네,
잡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 딱 보는 수치는 꺾인 건 분명히 맞죠. 3%대까지 이제 둔화가 됐으니까요. 뭐 최대 올랐을 때 6%대 고공행진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상승률은 확실히 잡힌 건 맞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수치와 그 현실이 보여주는 그 괴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라는 거는 누가 길거리 가서 물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상승률 떨어졌는데 물가 잡힌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다 화낼 거래요 아마. 10명 중 10명 다 화낼 겁니다. 잡히긴 뭐가 잡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수치상으로 봐야 될 게 그 물가의 그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근원 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는 이제 식료품이나 에너지가 지금 막 변동하는 이런 것들을 품목을 제외하고 근원적인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9개월째 4%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 물가가 문제인데 우리가 체감 물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외식 물가라는 게 있겠고 뭐 우리 많이 먹는 가공식품들 이런 물가들이 있는데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3%대로 떨어진 상승률보다 2배 이상으로 다 높거든요.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잡혀야지 체감 물가 상으로도 물가가 좀 꺾였다, 안정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께서 느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뭐 결정이 됐지만 2분기 전기가스 가격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누구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 공공재이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 자극시킬 여지를 또 남겨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하반기에 환율 상황 계속 얘기하지만 환율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또 오르고 내리고 결정이 되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곳곳에 변수들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물가가 아직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낙관하기는 이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방송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당하죠. 예.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힌 듯이 보이지만 우리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크게 두 가지의 숨은 복병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예요.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핵심은 유가가 작년에 100달러, 뭐 120달러, WTI 기준입니다. 배럴당. 갔던 것이 오늘은 70달러, 뭐 69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이상 되거든요.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기름값 떨어지면서 땡겨 내련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공공요금을 제때 못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공공요금만 제대로 정상화가 됐다면 실은 상당 부분 물가가 또 자극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 공기업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적자를 저대로 줄 수는 없죠. 결국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인상에 단행이 됐었는데 이 인상도 지금 원래 할 부분으로 따지면 반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까지 본다면 앞으로의 공공요금 인상이 좀 더 나올 때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둘을 합치면 만에 하나 유가가 지금 떨어져서 망정이지 유가가 다시 랠리를 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올려야 될 공공요금 폭은 더 많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글쎄요, 여기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그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그 변동성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좀 일부러 좀 이렇게 누르고 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면서 이제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요금을 올릴 때마다 소위 말하는 요금의 정치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왜 지난 정부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등등 해서 이런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놓고 요금의 정치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정치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좋을까요? 네,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농담입니다. 뭐 총선 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이 이런 경제적 현안에 많이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 아까 들으셨지만 지금 가격 올린 것도 적자 메우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뭐 사실 이대로 가면 한전이 자본 잠식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정말 턱 밑까지 숨이 꼴딱꼴딱한 상태에서
찔끔 가격 인상을 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결단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이게 뭐 어쨌든 분기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 총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정치적 어젠다로 분류가 되면서 뭐 갑론들막이 치열하게 벌어지긴 할 텐데 지금 드러나는 숫자는 뭐 한전의 적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성이고 더 깊어지고 해결 방안이 가격 인상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 감내하고 올려야 된다라고 본다면 인상률을 나눠서 올리더라도 적자를 충분히 메우기에 충분한 만큼의 인상률을 가져가야겠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서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 안배가 돼야 되겠지만 그 기조를 사실 외면하는 순간 답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없어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뭐 한전적재 자본 잠식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결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인상률을 그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너무나도 냉정하고 아프지만 말이죠.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대안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 올리는 폭에 대한 것도 사전 공시를 좀 하고요. 여기는 진짜 명확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항상 뭐 우리가 개인 간의 문제도 이런 건데 단호함이 있죠. 단호함이 있는데 단호함을 안 했다가 뭐 선의를 베풀든 뭘 하든 안 했다가 단호해질 때 욕은 2배로 먹게 됩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올리는 로드맵을 정해 놓고요. 하고 거기에 대한 현실을 가고 대비책을 넣어야 되죠. 대비책은 2가지입니다.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답은 무조건 안 올리고 누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시기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꼭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또 기후 환경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서 올해 6월부터는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급도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이제 급등락도 있었는데요. 먹거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닥칠 때 또 물가 전망이 어두울 텐데요. 앞으로 물가 전망 이런 어려운 것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영향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이런 식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정부 비축분을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잘 풀어서 가격이 급변동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물가 상승률 7%대고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7%입니다. 어떤 품목은 품목에 따라서 20%대 상승률을 여전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 물가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 구제역 4년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류 고깃값 어떻게 또 요인이 변동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뭐 가정하긴 싫지만 말씀하신 대로 엘니뇨로 인해서 폭염 다가온다 올 여름에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수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과자값, 라면값, 빵값 주체할 수 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슈가플레이션이라고도 했죠. 그런 네.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부 비축분을 딱 정확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안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외적인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기후 환경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분발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국내 내수 경기라도 제대로 살면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국내 유통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네. 그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작년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0%에서 5.5%, 4.75까지 갔었죠. 작년 한 해도. 우리도 거의 저금리에서 금리를 뭐 그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긴축의 한 해 동안 당연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저는 올 하반기에 그나마 내수적인 조금 숨통에 트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단 시중금리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지갑을 닫고 있던 소비자들이 금리 떨어진 걸 보고
조금씩 소비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올 1분기까지는 좀 힘들었다 치더라도 이제 올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내수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큰 틀에서 한국 경제의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올 하반기에 내수가 지금 레벨로 풀려가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저 무역 적자에서 뭔가 개선됐던 모습만 하나가 나와준다면 그것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 시대 어려움들을 세부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서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총론으로 어떻게 해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트리딜레마라고 해서 아까 뭐 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이슈적으로 뜨거웠을지 모르겠지만 3구의 후폭풍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무겁게 우리 생활을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 부진이 계속해서 타게 될 방향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수출의 아주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이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역시 수출 활성화 방안밖에 없다라고 봐요. 뭐 내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소비가 다시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는 수출 활성화이거든요. 그 정부가 수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핵심 그 공급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작년에 뭐 법인세 인하 같이 뭐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들도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뭐 이 정부의 뭐 정책 기조이긴 한데 건전 재정 뭐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일부의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추경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건전 재정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 오히려 어려움이 시작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법 한번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법은 앞에 우리 손수호 평론가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가 보는 희망은 달러 약세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올 하반기는 우리 한국 경제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달러가 빠르게 약해지는지 거기에 좀 희망을 거는 것이 저는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다. 이런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삼중고를 돌파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 우리 국민의 또 위대함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충분히 돌파해 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손석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다음 이 시간에는 SG발 주식 폭락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경제인사이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